IMF 때 한국이 이 친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겁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명동 골목, 작은 약국 주인은 쓰러진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그 순간에도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28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쓰러진 남자의 아들은 엔비디아 핵심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38살 데이빗 리처드슨, H100 칩 설계의 89%를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젠슨 황은 이재용과 정의선 앞에 앉은 리처드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세계가 몰랐던 감동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남은 올 한 해 좋은 기운 꼭 받아가세요. 저는 데이빗 리처드슨입니다. 38살. 엔비디아 본사 7층 GPU 설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CEO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엔비디아를 다니면서 CEO 비서실에서 직접 전화가 온 적은 단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H100 칩 설계가 완료됐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작년 12월 아버지 장례 때문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건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비서였죠. 그녀는 지금 바로 12층으로 올라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CEO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B200 칩 설계 도면이 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파일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동료 마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였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다만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층이라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B200 칩 설계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2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2층은 7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가 넓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엔비디아 역대 제품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지포스 256부터 최신 H100까지. 제가 설계한 칩들도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CEO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메건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CEO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실리콘밸리 전경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젠슨 황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앉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였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저는 긴장해서 등을 의자에 제대로 기대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젠슨 황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APEC 행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일까요?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요?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12월 당신 아버지 장례식 때 제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명동에 가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명동.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작년 12월 7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젠슨 황에게 휴가를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북받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97년 명동에서 있었던 일을, 한국 약사가 아버지를 구해준 일을, 28년 동안 아버지가 잊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저는 그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젠슨 황 앞에서 엔지니어가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기억하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함께 가자고. 그분을 찾아보자고. 젠슨 황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정으로 만들겠다고. 당신 개인 휴가가 아니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젠슨 황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H백 칩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그 한국 약사분 덕분이라고. 그럼 그분은 엔비디아의 은인이기도 한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28년 전 나라가 무너지던 그날 밤에 당신 아버지를 살려준 그분. 저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젠슨 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젠슨 황이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감사는 그분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크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B200 칩 설계 도면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명동, 박성훈 약사님. 28년 만에 드디어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훈, 명동 약국,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8년 동안 바래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밤, 명동골목,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 저는 6살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IMF라는 것 때문에 한국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약국 주인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집에 데려가 간호해줬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살 때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분을 찾아가지 않냐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28년이 지났는데 기억이나 하실까 걱정된다고.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된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왜 찾아가지 못하냐고.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스탠퍼드 기숙사에서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울 생각이 없냐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말을 배워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분을 찾아뵙고 싶다고. 졸업할 때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박성훈 씨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분은 그저 과거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제 인체와 전체와 연결된 분이었습니다.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2010년 엔비디아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 덕분이라고. 1997년 그 밤 명동 골목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분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5년 파스칼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6개월 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 덕분이라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았는지를. 2019년 젠슨 황이 저를 H100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었다고. 1997년 그날 밤이 없었으면 넌 없었다고.
그러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이미 기적이라고. H백 프로젝트는 지옥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저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팀원들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1997년 그날 밤 박성훈 약사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순간에도 쓰러진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022년 3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룸에서 전원을 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젠슨 황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공식 출시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H100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3배 뛰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자고. 박성훈 씨를 찾아가자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8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갚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대신 가달라고. 박성훈 씨를 찾아가달라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28년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아버지 덕분에 너를 볼 수 있었다고 전해달라고. 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7일 오전 6시 23분.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제 손에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한 수첩이 남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박성훈, 명동 약국,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뵙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겠다고.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건물도 보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비즈니스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출발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회사 업무라고. 당신의 개인 휴가가 아니라고. APC 일정 중에 하루를 당신을 위해 비워뒀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박성훈, 명동 약국,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점. 아버지는 이 주소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1997년 12월 3일 동안 간호를 받으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약국 간판을 봤을 것입니다. 집 주소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 적었을 것입니다. 28년 동안 이 수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5번 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다시 런던으로. 매번 이 수첩을 챙겼습니다.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이 수첩이 항상 있었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0살 때 한번 몰래 열어봤습니다.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다시 그 수첩을 봤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대학교 입학 선물이라며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펼쳐봤습니다. 여전히 한국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성훈이라는 분의 이름이라고. 명동 약국의 주소라고. 언젠가 함께 찾아가자고.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38살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수첩은 제 손에 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14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명동으로 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번지로 갈 것입니다. 28년 만에 그 약국 문을 열 것입니다. 박성훈 약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긴장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쩌죠? 만약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쩌죠? 만약 약국이 없어졌으면 어쩌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해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젠슨황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약사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6시간 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도착하면 밤 11시쯤 될 것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자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명동으로 갈 것입니다. 젠슨 황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혼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승무원이 입국 신고서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젠드스, 국적은 영국, 목적은 비즈니스, 체류 기간은 7일, 숙소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모두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적지 못했습니다. 28년 전 은인을 찾아뵙기 위함이라고는 쓸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이 다시 안내했습니다. 2시간 후 착륙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벨트를 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28년 전 쓰러졌던 그 나라. 박성훈 약사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나라. 제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그 나라.
이제 2시간 후면 그 땅을 밟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한강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도 이 풍경을 봤을까요? 1997년 12월 비행기 창밖으로 이 도시를 봤을까요? 그때는 IMF 직후였으니 이렇게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28년 만에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드디어 명동입니다. 드디어 박성훈 약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7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젠슨 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깼습니다. 불안한 꿈을 꿨습니다. 약국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있는 꿈이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을 만났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완전히 깼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젠슨 황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젠슨 황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젠슨 황이 먼저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젠슨 황이 대답했습니다. 명동이라고.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번지라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속 도시였습니다. 2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IMF 이후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동이었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지만 이미 붐볐습니다.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일본어도 들렸고 중국어도 들렸습니다. 명동은 국제적인 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도착했다고. 여기가 명동길 47번지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훈 약국. 한글이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힌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성훈, 성훈 약국.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젠슨 황도 내렸습니다. 우리는 약국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이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선반에 약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었습니다. 나이 든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일까요?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젠슨 황도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드물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젠슨 황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랑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약국 안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약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났습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약사 면허증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훈. 맞았습니다. 이분이 박성훈 약사님이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뭘 사러 왔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세요? 물었습니다. 그분이 멈칫했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나섰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약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1997년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IMF라는 단어도 들렸습니다. 제임스 리젠드슨이라는 이름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를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동 골목에 쓰러져 있던 외국인을,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간호했던 그 사람을, 병원비도 받지 않고 보내줬던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성훈, 명동 약국,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8년 동안 간직한 글씨였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젠슨 황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 있냐고. 한국어였지만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약국 문에 임시 휴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앉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젠슨 황이 통역했습니다. 영어로 제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였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저녁 9시 47분 약국 문을 닫으려던 순간 밖에서 들린 소리, 쓰러진 외국인, 망설임, 그리고 선택,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라면을 사재기하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 거리. 그런데 외국인 한 명이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열이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약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약국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눕혔다고 했습니다. 링거를 놨다고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간호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인한테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 제임스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28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가끔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가족은 무사할까? 그렇게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런던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박성훈 약사님께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받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다고, 매년 이맘때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아들에게도 수없이 들려줬다고,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기억하실까 걱정됐다고, 그러다 작년 12월 세상을 떠났다고, 마지막 유언이 당신을 찾아뵙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아들이 왔다고, 28년 만에 찾아왔다고. 박성훈 약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통역했습니다. 제임스를 기억한다고,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고, IMF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었다고, 그저 눈앞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다고, 그게 약사의 사명이라고 믿었다고. 그런데 그 일이 28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통역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1999년 제가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셨기에 가능했다고.
그러니 제 인생 전체가 당신 덕분이라고. 저뿐 아니라 제가 만든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H100 칩도, 엔비디아의 성공도 모두 당신에게서 시작됐다고. 박성훈 약사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과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말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졌습니다. 젠슨 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젠슨 황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베이비 씨, H100 칩 설계의 89%를 담당했다고. 그 칩이 없었으면 엔비디아는 지금 없다고. AI 혁명도 없다고. 그런데 데이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박성훈 약사님 덕분이라고. 그러니 박성훈 약사님은 엔비디아의 은인이라고. 세계 AI 산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경주에서 APEC 행사가 있다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만난다고. 그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고. 함께 가주실 수 있냐고. 세계가 당신의 선택을 알아야 한다고. 28년 전 그날 밤의 선택을, IMF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선택을. 박성훈 약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약국 주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봤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통역했습니다. 부탁드린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탁한다고. 아버지가 평생 갚고 싶어 했던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제발 함께 가달라고. 박성훈 약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밤과 2025년 10월 30일 아침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습니다. 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됐습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오후 6시에 차가 왔습니다. 저와 젠슨 황 그리고 박성훈 약사님을 태웠습니다. 삼성동으로 향했습니다. 깐부치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은 낮에 집에 다녀오셨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해됐습니다. 작은 약국을 운영하시던 분이 갑자기 재벌 총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치킨집이라고 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구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룸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일어나셨습니다.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젠슨 황이 먼저 악수했습니다. 그 다음 저였습니다. 그 다음 박성훈 약사님이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젠슨 황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오늘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젠슨 황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리처드슨, 38세. 엔비디아 GPU 설계 수석 엔지니어, H100 칩 설계의 89%를 담당한 인물. 이 사람이 없었으면 엔비디아의 현재도 없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젠슨 황이 박성훈 약사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1997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IMF의 밤, 명동 골목, 쓰러진 외국인, 박성훈 약사님의 선택, 3일간의 간호, 병원비 거부, 28년간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만남.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젠슨 황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박성훈 약사님을 봤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봤습니다.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장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젠슨 황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룸 안에 박수 소리만 울렸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 밤, 당신은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8년 후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박성훈 약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젠슨 황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어로 통역해줬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28년 전 당신의 선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사람의 아들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악수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젠슨 황이 통역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IMF 때 많은 사람이 절망했지만 당신처럼 희망을 놓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깊이 절했습니다. 오래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과분하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순간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소맥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그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1997년과 2025년이 만났습니다. IMF의 절망과 AI의 희망이 만났습니다. 명동 골목의 작은 선택이 세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문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APC 만찬 사진 같았습니다. 기사가 길게 실려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사가 뭐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AI 반도체 연구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를 냈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몰랐습니다. 그 투자 결정 뒤의 숨은 이야기를, 28년 전 명동골목의 이야기를, 박성훈 약사님의 이야기를, 어젯밤 치킨집에서 나눈 대화를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고, 사람 때문이라고. 1997년 IMF의 밤에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28년 전 이 도시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대량 실업, 기업 부도.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박성훈 약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에 박성훈 약사님이 로비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게 새벽 2시였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상훈 약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가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약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손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로비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타시기 전에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저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은 뜨거웠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같았습니다. 제임스를 잊지 않겠다는 말 같았습니다. 당신도 건강하라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28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갑니다. 7층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B200 칩 설계를 마저 해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를 바꿨습니다. 28년 전 이야기가 저를 바꿨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이 저를 바꿨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박성훈, 명동 약국, 서울시 중구 명동길 47.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8년을 함께한 글씨였습니다. 이제 그 주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수첩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덮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1997년에는 절망의 도시였지만 2025년에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변화 뒤에는 박성훈 약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 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다고. 기술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겠다고. 더 좋은 칩을 만들겠다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람을 잊지 않겠다고. 1997년 12월 3일 밤 명동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박성훈 약사님의 선택을 잊지 않겠다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으니까.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젠슨 황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 시간 확인차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저는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박성훈 약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CEO실에서의 대화, 비행기 안에서의 긴장, 명동 약국 문을 열었을 때의 떨림, 박성훈 약사님의 눈물, 치킨집에서의 박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악수.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7층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출근했습니다. 밀린 일이 많았습니다.
B200 칩 설계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설계 도면이 떴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본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설계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트랜지스터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점검했습니다. 전력 효율을 계산했습니다.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칩 하나하나가 박성훈 약사님에게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7년 그날 밤이 없었으면 이 설계도 없었습니다. 옆자리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인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주말에 왜 나왔냐고. 마크가 웃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았다고? 감동적이었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모든 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다고만 말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오후 5시쯤 젠슨 황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문 결과 보고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APEC 참석,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의 미팅, AI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합의, 10억 달러 투자, 한국 정부 지원, 2020년 착공. 모두 성공적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메일 마지막 문단이 달랐습니다. 젠슨 황은 썼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따로 있었다고. 28년 전 한 약사를 만났다고. 그분이 엔비디아 직원의 아버지를 구했다고. IMF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그 직원이 지금 H백 칩을 만든 엔지니어라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배웠다고. 한국에서 배웠다고. 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젠슨 황이 제 이야기를 전체 직원에게 공유한 것입니다.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데이빗 리처드슨. 7층 GPU 설계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약사님의 선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30분 후 답장 메일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수십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장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저녁 7시에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메일 봤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놀랍다고. 28년 전 일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저는 동의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선택이 28년 후 엔비디아로 이어질 줄. 마크가 물었습니다. 다시 갈 거냐고. 한국에. 박성훈 약사님을 다시 만날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한 일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약사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일을 마쳤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실까요? 저를 보고 계실까요? 미소 짓고 계실까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랐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투자 발표 이후 5%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경신됐다고 했습니다. 젠슨 황이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말했습니다. 주가, 시가총액, 투자액, 성장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1997년 12월 3일 밤, 명동 골목, 쓰러진 외국인 43살 약사의 선택, 3일간의 간호, 거절한 병원비, 28년간의 기억, 2025년 10월 30일, 깐부치킨, 세 나라 기업인의 만남, 그리고 28년 만의 감사. 그 이야기가 진짜였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13년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명동에 박성훈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었던 말 다 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았다고, 아빠 덕분에 저를 볼 수 있었다고 다 전했습니다. 약사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젠슨 황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아빠의 이야기에, 28년 전 그날 밤 이야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미소 같았습니다. 잘했다는 미소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미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책장 맨 위 칸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두었던 그 자리에, 28년 동안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가 생기면 들려줄 것입니다. 1997년 명동 골목 이야기를, 박성훈 약사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B200칩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도 시작할 것입니다. 평생 엔지니어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1997년 12월 3일 명동 골목, 박성훈 약사님.
그 시작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